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천안에 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천안 시민이었다는 거? 오래전입니다. 1986년부터 7년까지 한 4년 됐죠. 천안시 원성동 오령 경기장 바로 뒤편에 있는 연립주택에 살았었습니다. 물론 다 바뀌었더라고요. 완전히 거의 뭐 천지개벽이 됐던데요. 고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살았던 곳에 다시 와보니까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이야기는 학교폭력 이야기죠. 그런데 주제는 우리 자녀들의 행복, 우리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제가 일부러 잡았습니다. 폭력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 희망, 소망, 이게 이제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샌드아트 저도 이제 같이 봤는데요. 좀 감동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 모습, 제가 그리고 있는 노년의 모습이기도 한데, 본격적으로 학교 폭력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행복이라는 것을 주제로 들고 나왔으니까요. 우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간단한 말씀 드리고 행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50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이제 많은 고민을 한 게 앞으로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였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만 보고 싸우고 뛰고 구르고 뭐 반항하고 미움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삶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50이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뭐 100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절반 왔고 나머지 절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 제가 찾은 답이 김수환 추기경님 아시죠? 이미 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존경하던 분이었고요. 그분은 정말 본인의 별명인 바보를 스스로가 좋아하셨던 그런 순수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선종하시기 얼마 전에 병상에 계실 때 가까웠던 그 신자들하고 또 신부님들하고 병상을 지키다가 못 참고 질문을 드렸대요. 그 아프신 분 이제 하늘나라 가실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추기경님, 저희들에게 가시기 전에 선물 한 가지만 주고 가세요. 뭡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뭐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하시냐고. 답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 오실 때 혼자 울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죠.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 혼자 앙앙앙앙 울고 뭐 출산을 도와주신 선생님,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 부모님, 조부모님 다 미소를 지으시잖아요. 예쁘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날 때 혼자 미소 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병상을 가득 메우고 있던 분들이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왔을 때 그렇게 왔으니 떠나갈 때 그렇게 가면 되죠. 그런데 잠시 후 침묵이 그 병상 전체를 사로잡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답인데 실천이 그렇게 쉽게 했는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전부 엄숙해진 거죠. 과연 지금 이 시점 저도 매일 거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갑자기 벼락을 맞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암에 걸렸다거나 그 상황이 왔을 때 미소 짓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50이 넘어서 그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너무 내 삶에 미소 짓고 갈만한 여지를 너무 만들지 않았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삶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자. 그런데 그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면 그냥 혼자 죽을 때 미소 지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그런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지금 같으면 특히나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가 화장실 가서 웃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눈물을 흘려주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잘 갔네. 예, 불편하게 만들고 늘 그랬던 사람. 아, 그래서 이제는 삶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두 아이 아빠입니다. 딸과 아들. 우리 딸과 아들을 과연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아빠가 됐으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책임을 져야 할까 무척 많은 고민을 했고요. 지금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고 누구보다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변수,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미소 짓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그런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이란 것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연루된 사람들이 그 순간만 아프고 그 순간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평생 그 기억은, 그 꼬리표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이 부분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더 중요하냐? 제가 그동안 한 30여 년 범죄 수사도 계속 해왔지만 강의도 한 30여 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무수하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강의 대상자 중에 특히 이 사회 엘리트층을 만날 때마다 꼭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강의 갈 때, 고려대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또 의학전문대학원, 의대, 또 판사님들 계신 대법원, 검찰청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할 때마다 꼭 제가 서두에 어떤 주제이든지 간에 그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 엘리트들이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실 분들인데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초중고를 거칠 때 주변에서 학교 폭력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제까지 손든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한 분도. 그럼 그 다음 질문. 그렇다면 혹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던 분 손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저 이 소리가 들리죠. 조금 있다가 몇 분이 손을 들어요.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죠. 고맙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역시 너무 죄송하지만 혹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였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주저없이 손을 드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피해자는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가해자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역시 그분들도 그래도 10분 정도 대상에 따라서 7분, 6분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그 다음 질문이죠. 그러면 100분이 계신다 그러면 100분 중에 5분은 가해자, 10분은 피해자. 그러면 나머지 85분은 뭡니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방관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합창하듯이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에는 관계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모두가 관계자입니다.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방관자이거나. 때로는 피해자보다도 방관자에게 남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크고 오래갑니다. 내가 도울 수 있었는데, 내가 뭔가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어쩌면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아파하는 친구에게 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안 되란 말도 못했다. 가해자가 무서워서 나서지도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각자 분야에서 의료, 사법, 정치, 경영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분들이고 올라가 있는 분들이고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대다수가 방관자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 방관자들의 천국 아니에요? 그렇게 순수했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친구의 아픔에 눈 감고 외면하고 방관했으면서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피해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느냐. 학교폭력은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발생하는 한두 학생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이렇게 살아나가다가는 우리는 점점 갈등과 분열과 적대감과 혐오와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의 중요성이야 다들 아시기 때문에 굳이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 보죠. 학교폭력 가해자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해보죠. 그들 중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온전히 자신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이는 친구 찾기 정말 힘듭니다. 대부분은 다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은 자기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왜? 바로 정당한 폭력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당한 폭력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정당한 폭력이라는 건 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어떤 게 정당한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범죄의 정당방위. 정당방위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미는 공감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신데 다만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정당한 폭력이 있다라는 것은 범죄에 대한 대응, 자기 방어, 남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이 정당하다면 폭력도 용인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인식 자체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거죠. 혼란하게 하는 거죠. 왜? 가장 저도 어린 시절에 빠졌던 것이 바로 이 히어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슈퍼맨, 배트맨, 또 누가 있죠? 네. 스파이더맨, 무척 많은 맨들 있잖아요. 그들이 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시원하게 악당들 물리치고 때려 부수고, 그렇죠? 와, 우린 박수 치지 않습니까? 정당한 폭력의 이미지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과연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히어로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기들은 피해자에게서 어떤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피해자가 너무 우리보다 키가 크니까, 피해자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피해자가 집이 너무 부자니까, 아니면 너무 가난하니까, 어쨌든 우리와 다르니까,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떤 것이든 선생님한테 너무 이쁨 받으니까, 질문하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특별한 우리와 다른 누군가를 응징할 자격이 있고 명분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자면요,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거되자마자 TV 카메라 앞에서 부자, 여자들, 그들은 죽여도 된다. 왜? 부자들은 자기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혀 배려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같은 가난한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차별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응징해야 된다.
여자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한테 아픔을 주고 그러한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은 응징해도 된다.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를 슈퍼 히어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내세우는 명분이 정당하면 그의 폭력 괜찮은 건가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보시면 어느 한쪽이 우리는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나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격할 거야.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양쪽 다 자기들 옳잖아요. 어떻게 그 두 가지 옳음이 서로 상반되고 서로 공격하고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자기들은 늘 옳죠. 정당한 폭력이란 것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정당한 폭력은 있어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오죠. 그러한 생각들 중에 조금의 어떤 일탈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학교 폭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갑질이 되는 것이고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 생각에는 문제가 있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응징하거나 훈육하거나 벌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러한 상황을 정당화시켜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지금 그 답을 주신 부분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마 그 인식과 의미는 전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다만 이제 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정당한 폭력이라고 하는 순간 바로 그러한 정당 방위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말씀 이제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폭력이란 용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당한 폭력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라는 전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당화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반드시 다 충족이 돼야 합니다. 첫째, 목적이 정당해야죠. 둘째,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 전에 평화적인 수단을 먼저 사용해 봐야죠.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세 번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는 불가피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정당한 물리력의 사용, 정당한 힘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것 자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했을 때 비로소 이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볼까요? 앞서 지금 답변 주신 게 이제 정당 방위라는 겁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위험, 신체적 혹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힘인 거죠. 우리가 정당 방위라고 합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폭력 사용하면 안 되니까 아니죠. 막아야 되잖아요. 막고 그를 제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아무거나 들고 휘둘렀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정당 방위라고 하죠. 그런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강원도 원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내일 군대 가는 20살 청년이 내일 군대 가니까 친구들하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2층 주택이었는데요. 2층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2층은 평상시에 누가 자느냐 하면 어머니하고 누나가 자는 곳이래요. 어머니하고 누나가 내가 안 들으니까 걱정이 돼서 아직 안 주무시나 보다라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웬 낯선 남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막 여기저기 뒤지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떨까요? 정당 방위가 발동을 한 거죠. 어머니와 누나가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압해야지. 그래서 격투 끝에 제압이 됐는데 혹시 모르니까 계속해서 옆에 있던 빨래 건조기를 들고 계속 때렸어요. 그 사람이 그만하세요. 뭐 위험해요. 뭐 아파요.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때렸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119 전화를 합니다. 응급 구조대가 왔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랜 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결국 사망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머니나 누나는 그 2층 방에 없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어요. 빈집을 털기 위해서 들어왔던 도둑이었고
어떤가요? 목적 정당하죠. 그렇죠? 왜? 누나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니까. 두 번째 요건. 평화적인 수단 사용이 되었나요? 당신 누구야? 왜 이래? 중단해. 도둑이야?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든지 대화나 물어본다든지. 그냥 다짜고짜 이루어졌죠. 그래도 그것은 급박한 상황이니까 야간이고 심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가 걸리죠. 불가피성. 과연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제압이 됐는데도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했어야 했느냐.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 내려졌을까요? 그 20대 청년은 자기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우리 집에 들어온 괴한에 대한 방어적 공격이었는데, 그 청년은, 바로 내일 군대 갔어야 할 청년은 형사 입건되었고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폭행치사의 유죄가 선고가 됩니다. 전과자가 된 거죠.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이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셨어요. 재판부가 문제다.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에 대한 정당방위를 했는데 그 사람을 유죄라고 선고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할까? 우리는 어떨 때 우리의 힘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안 해왔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에 모여있는 그 한창 호기심 많고 민감하고 감수성 예민하고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힘, 폭력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경찰관에겐 힘을 사용하라고 우리가 총도 주고 곤봉도 주고, 그렇죠? 경찰봉 또는 테이저건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상한 사람이 경찰관 보고 도망가요. 그리고 경찰관들은 그 당시에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 섭니다. 계속 도망가요. 쫓아가죠. 계속 도망가요. 꺼내서 권총으로 총을 쐈어요. 그 사람이 맞고 사망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신고 대상이었던 강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는 경찰관을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빠서 자기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뛰어갔던 것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정당한 목적 인정할 수 있죠. 경찰관이니까 강도로 생각했으니 그를 제지하기 위해서 혹시 그가 다시 다른 사람을 해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총을 쐈어요. 정당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평화적인 수단을 먼저 사용해봤느냐? 멈춰! 평화적인 수단 대화로 사용해봤죠. 역시 세 번째 걸리죠. 불가피성. 꼭 총을 쏴야만 했었느냐? 쫓아가고 무전을 통해서 동료에게 연락을 하고 도주 경로를 차단하고, 그렇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역시 그 경찰관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일정 시간 앱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은 아니지만 이런 좀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끼리의 폭력에 대해서 무조건 안 돼, 나빠, 누가 먼저 했어?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앞서서 왜 다른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는지, 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꼭 지금은 내가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보다 힘세거나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그 가해자가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자기를 때리면 그걸 인정하고 나 졌어? 마음대로 때려?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때 피해자가 됐을 땐 본인이 억울해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역시 강자와 약자, 다수와 소수의 논리예요.
가해자들이 또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피해자가 되느니 방관자도 똑같습니다. 차라리 가해자가 되겠어. 아니면 내가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면 이 사건에 전혀 말려들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인식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제가 접했던 아주 불행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에요. 이 어린이가 저녁 식사 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렇게 막 침울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물어봤죠.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그랬더니 사실은요 우리 반에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상당히 그 심한 학교 폭력을 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아빠는 뭐라고 했냐면요. 어휴, 야 아들아, 그거 괜히 나서지 마. 그건 선생님이나 그런 문제 해결할 다른 사람이 있어. 너는 그런 데 나서지 말고 괜히 그러다가 네가 다음 피해자가 된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고 힘센 사람 되면 그때 친구나 약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절대로 나서면 안 돼? 네. 그 다음날 이 어린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친구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였던 거죠. 자기가 따돌림 당하고 있었는데 그건 괜찮았어요. 괜찮지는 않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유치원 때부터 늘 단짝 친구였던 아이가 자기가 따돌림 당하기 시작을 하니까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친한 척을 안 하는 거죠. 대화를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리를 피하고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갔는데 그 친구가 막 눈치 보듯 들어오더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말만 하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걸 물어보니까 친구 얘기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우리 아빠도 친구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할 때 끼어들지 말라고 하니 다른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나는 나를 도와줄 친구는 아무도 없구나. 내 친구들 모두 그들의 부모들이 나서지 마라, 끼어들지 마라 라고 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계속 피해를 당해야 하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스페이트라는 배 이름인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 전 세계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고 실제 형사사건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935년에 11월 달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 나무가 많잖아요. 목재를 가득 실은 이 프랜시스 스페이트라는 화물선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보스턴 항으로 출항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뉴펀들랜드라는 그 섬 옆에서 엄청난 이제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가 침몰을 해요. 그런 가운데 18명의 선원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탈출선, 구조선 있잖아요. 작은 보트. 여기에 이제 서로 타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구조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겨우겨우 건져낸 식량 가지고 버티다가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 받아서 먹고 물고기 잡아서 먹는데 그것도 잘 잡히지도 않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일주일 지나 열흘 지나 모두가 이제 굶어 죽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배에 선장이 있었고 갑판장이 있고 조리장이 있고 항해사가 있는데 다른 이제 일반 선원들이 있고요. 18명 중에는 그 중에 이제 갑판장이 선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장님, 이거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뭐 묘안이 있어요? 있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선이 올 때까지 버티고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식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우리에게 식량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중에 한 명이 희생을 하면 나머지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그런 소리 집어치우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배고파서 이제 곧 죽을 것 같고 깡 말라가고 다시 한번 갑판장이 선장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선장님, 정말 이러다 다 죽습니다. 선장으로서 그럼 책임지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용기 있는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선장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옆에 있던 다른 조리장이 같이 나섭니다. 선장님,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앉아서 모두 다 죽는 길 택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척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냉철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고참 선원들이 가세합니다. 저도 동의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선장이 모두에게 회의를 열었어요. 자, 이러이러한 제안이 있고 이 간부 선원들이 나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자기만 반대하기 좀 뭐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희생자가 된다는 생각은 사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뭐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만약에 그 공평한 그런 그 희생이 이루어진다면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선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공평한 제비뽑기 방식으로 희생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배고프지 않으셔서 공감이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 모두가 동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갑판장이 18개의 똑같은 나무를 준비합니다. 목선에 나무 줄기를 뜯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맨 밑에 하나에만 희생자를 표시하는 표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뽑으면 알죠, 자기가. 그렇게 해서 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표시가 된 것을 뽑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그 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16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그걸 뽑자마자 그 소년은 순간 공포와 불안의 표정을 짓더니 잠시 후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가장 어리고 경험도 적고 그래서 이 선배 선원들에게 부담과 짐이 된다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결국은 희생이 되었고 나머지 선원들이 결국 그의 살을 고기로 먹고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다른 배가 지나가다 발견을 하고요. 그들은 구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구조한 배의 선원이 보아하니 끔찍하잖아요. 선상 이상한 거죠. 사람의 뼈 같은 것들이 막 있고 막 피가 있고 이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구조가 되면서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게 돼요. 고민에 빠진 거죠. 1935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심리에 심리를 거듭하다가 이들의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내세웠어요.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죠? 정당한 목적이다. 두 번째, 평화적인 모든 수단 방법 다 사용했다. 바닷고 고기도 잡으려고 해봤고 하지만 도저히 다른 방법 없었죠. 세 번째, 불가피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었다. 거기에다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
모두가 동의했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선택된 그 16살 어린 소년도 본인이 동의했고 기꺼이 희생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정당방위 받아들여져서.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형사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 살아남은 선원들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양심의 가책을 견뎌내지 못해서 매일매일 술로 지샌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서 실토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제비뽑기가 공평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미 그 어린 선원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선원들은 무엇이 아래에 표기가 된 막대기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어린 희생되어야 할 사람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고, 하지만 형사원칙상 일사부재리, 한번 최종 판결이 내려진 재판은 다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잭 런던이라는 소설가가 이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프랜시스 스페이토의 비극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그동안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오랜 동안 가지고 살아왔어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희생을 받아들여야지. 그 소수를 위해서 우리가 전력난에 시달릴 수는 없잖아. 그런 거죠. 그리고 다수가 잘 살기 위해서 소수가 불이익을 겪는 거?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16살 소년처럼.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폭력을 당하지 않는 그런 소수가 아니고 약자가 아니고 다른 다수와 다른 모습이 아닌 정상적인 일반적인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다수의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소수가 겪고 있는 학교폭력 그 문제는 조금 그냥 스스로 감당해내야지. 왜 그거 가지고 크게 떠들어대고 문제 삼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 라는 어떤 논리들. 그러한 논리들이 사실 이런 프랜시스 스페이트 호의 논리와 유사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학교폭력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바로 피해자가 겪는 피해의 심각성 때문이죠. 폭력, 저는 우리 세대 분들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어렸을 때 무척 많은 폭력을 몸으로 겪고 살아왔죠. 그 당연한 줄 알았죠. 어린이는 맞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죠. 부모님에게 맞고, 학교면 선생님에게 맞고, 동네에선 더 센 큰 형들에게 맞고,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스쳐 지나갈까요? 아니죠. 그렇게 무수하게 폭력이 난무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온 우리 세대 한번 보십시오. 정치권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조그만 차이에도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실제 우리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 겪은 그 부모님들은 자식 잃은 아픔에 눈물로 지낸 1년인데 정치권에서 나몰라라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죄 피해, 전세사기 피해, 실제로 정치가 해야 할 역할, 아프고 억울하고 피해 겪은 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찾아내고 활로를 찾는 것이어야 할 텐데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싸우느라고 허송세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폭력의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근데 정작 그 당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누구나 겪는 폭력 피해라면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렇죠? 나만이 아니라 다 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겪는 폭력이라면 어떨까요? 다른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하호 오늘 뭐 연예 프로그램 뭐가 나왔다더라, 아이돌 가수가 어떻다더라,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놀고 카톡 띡띡띡띡 주고받고 하는데
한 친구만 소외되고 놀림당하고 폭력 피해당하고 그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 친구들이 겪는 피해가 심할 때는 죽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가끔 기사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닌 거죠. 이미 1980년대부터 뭐 영국, 유럽, 미국 등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도 생겼어요. 분리사이드. 우리가 살인을 호모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자살을 수어사이드라고 하잖아요. 죽음이 사이드에. 불리잉은 괴롭힘이죠. 괴롭혀서 죽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분리사이드란 건. 우리나라에도 결국 왔어요. 오지 말아야 할 이 분리사이드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괴롭힘 당하고 특히 그 당하는 괴롭힘이 다른 친구들은 안 당하는데 나만 당할 경우에 그 다음에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고 느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분리사이드가 찾아오는 거죠. 결코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될 그런 정말 심각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폭력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무척 몇 년 동안 정말 모두가 힘들어했잖아요. 그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코로나19의 피해가 심각했던 2019년부터 20년 사이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1년 동안. 그런데 코로나19는 딱 몇 년간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거의 매년 전 세계에서 폭력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평균 100만 명입니다. 평균 100만 명. 코로나19는 일시의 대유행이지만 폭력은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 학교폭력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바로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현상, 용어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서 왜 그러는지를 연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정말 눈물이 줄줄 흐를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요. 그것과 유사한 집단 수용소, 나치가 뭐 유대인이라든지 또는 뭐 유색인종, 흑인 뭐 이런 사람들 막 집단 수용해 두고 가스실에서 죽이고 이랬던 수용소. 근데 히틀러가 자살로 죽고 독일이 패망하고 연합군이 수용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다 도망가고 수용된 분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합군이 들어온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자유입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상하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나가고 싶으셨을까요? 오랫동안 갇혀있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가고 그렇죠? 있었을 때 얼마나 밖에 나오고 싶습니까? 이제 자유입니다 하면 다 뛰쳐나가잖아요.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연합군 병사 중에 한 명이 나가서 갑자기 전체 차렷! 조양 좌! 앞으로 가! 이러니까 전부 나가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오랜 기간 누군가의 지배 통제를 당하고 자기의 의지가 꺾인 상태에서 지낸 사람들은 무기력을 학습하게 됩니다. 몸에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시를 내려줘야만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인가? 왜 이런가?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발견해낸 거예요. 개를 데리고 실험을 해본 거죠. 개들을 1집단, 2집단, 3집단 나눠놓고 1집단은 가만히 있다가 전기 충격을 주면 막 뜨겁잖아요. 고통을 주고. 지금은 이런 실험 못합니다. 동물학대니까. 근데 과거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 1집단에 있는 개들은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어요. 전기 충격감 당해야 돼.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떤 행동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2집단에 있는 개들은요. 그 낮은 발을 가서 건드리면 전기 충격이 멈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3집단의 개들은 아무런 전기 충격이 없어요.
근데 그냥 1집단, 2집단을 지켜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실험을 계속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알아낸 건 뭐냐면 1집단, 어떤 행동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개들은요, 그 다음에 2집단과 바꿔요. 그래서 행동을 하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어떤 개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전기 충격을 멈추기 위한 노력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왜? 무기력이 학습되었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행동도 충격을, 고통을 멈추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이 실험을 거치고 나서 다른 연구자들이 그 실험에 사용됐던 개들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근데 그 순간만이 아니라 결국 1집단에 속했던 개들은요, 평균 다른 집단에 있던 개들보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들보다 5년에서 6년 일찍 사망하더라는 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사망하기 전에도 아이들이 가서 툭툭 건드려도 짖지도 않아요. 이 무기력의 학습이 지속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개들은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의 경우는 그런 학습된 무기력의 상황, 고통스럽고 아프고 학교폭력 피해도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직접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피해 아동들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죠. 오줌을 싼다든지 또는 막 떼를 쓴다든지 무엇인가 신호를 보내요. 내가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알아주세요. 근데 내 직접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했다 가해자들이 날 더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부모님이, 선생님이 좀 알아내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지만 그걸 알아챌 정도의 관심이나 시간이 있는 어른들이 요새는 별로 없죠. 다들 바쁘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도움의 요청을 이상행동으로 생각을 하고 훈육을 하고 야단을 치죠.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구해줄 사람은 없구나. 심지어 일부 아이들 중에는 112 신고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경찰에 출동해봐도 촉법소년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알게 되셨는데 증거가 없어? 저 아이는 너랑 다른 얘기하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갈래? 그럼 그 위에 일어난 일은 알지? 아유, 안 가고 말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된 무기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개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있다가 일찍 사망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만 사람은 조금 다르죠.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내적 귀인을 하면서 자기 책임, 자기 탓, 자책감, 그러면서 우울증,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고 공개장소에 잘 나가지 않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본인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바꿔서 표출해내기도 하죠. 정남규 같은 사람이 바로 어린 시절의 피해자였다가 그런 피해를 오히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살인으로 되갚아낸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뿌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의 뿌리 범죄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폭력이고요. 또 하나는 아동학대이고 또 하나가 학교폭력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갈등과 혼란과 혐오와 다툼과 분쟁, 삶이 퍽퍽하고 내가 식당에 갔을 때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그런데 내가 돌아와서 영업직을 할 때는 또 나의 고객에게 내가 갑질당하고 서로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괴로움을 주는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12단계의 폭력 피해의 심리적인 증상들인데요. 이 단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늘 반드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무수하게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서 이 12단계의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최초의 폭력을 당했을 때 그것이 학교 폭력이건 아동 학대건 가정 폭력이건 또는 군대 내 폭력이건 직장 내 폭력이건 그때는 피해자가 충격 이외에는 없죠. 전혀 예기치 않았으니까.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당하는지 모르죠. 아프죠. 괴롭죠. 그런 충격이 처음에 딱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충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래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정말 뭐 술 취하고 정신 이상해서 이상 행동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혼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 잘못은 아니고 뭐 누구라도 저기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무척 많습니다. 학교 폭력이 그 중에 하나죠. 도대체 내가 왜 공격을 당해야 하고 내가 왜 이상한 얘기를 들어야 하고 내가 왜 폭력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그 뒤에 충격 뒤에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답을 찾기 어려워져요. 답을 찾지 못하는 의문, 혼란 속에 빠졌을 때 인간은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걸 어떻게든 탈피해내고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하죠. 그때 성급하게 찾는 게 내적 귀인을 하면 이게 내 잘못이지 뭐. 내가 그럴만한 행동을 했지 뭐. 그러면 스스로가 자책을 하게 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알까 봐 두려워지고 부끄러워지고 숨기고 감추게 되고 뭐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혹시라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가 잘못했다는 것 그에 대한 처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이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불안이 상시화되는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언제나 뒤에서 누군가가 날 공격할 것 같고 뒤에서 내 험담을 하는 것 같고 온라인상에서 카톡 메시지로 집단에서 집단 방에서 자기들끼리 내 욕을 하고 내 이상한 사진을 서로 공유하고 이럴 것 같고 그 느낌을 계속 느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PTSD로 이어지는 이 12단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학교 폭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피해자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지는 우리 모두가 아마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보여줬던 그 실제 사건이잖아요. 요 가까운 충청북도 청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 고데기로 막 친구의 살을 지저대고 그 결과가 물론 드라마 속에선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응징을 하고 보복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못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응징 보복을 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답했던 것으로 돌아가자면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들이 나중에 이 사회의 엘리트가 되고 또는 이 사회 중심부에 서게 된 사람들은 그때 제가 던진 질문을 그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나는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죠. 나는 가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난 피해자 편에 섰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했습니다. 나도 같이 때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가장 지도적인 높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희 부부도 늘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공부를 게을리하고 경쟁에 밀리고 나중에 좋은 대학 좋은 학과 못 가고 좋은 직업 못 갖고 그렇게 됐을 때 엄마 아빠 탓을 하면 어떡할까? 그 고민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가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부부는 동의했습니다.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다는 것. 차라리 피해를 당하면 피해를 당하지 남의 마음에 멍들게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남의 가슴에 한이 맺히는 말이나 행동이나 폭력을 행사하고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모습, 우리 아이들은 저는 결코 그것만은 막아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니니까.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살아도 절대로 그 속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가해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혹시라도 괜히 다수의 힘 가진 사람에게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공동의 가해자가 될까 봐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몇몇 건의 그 피해를 입은 적은 있어요. 그 차라리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라리 피해 입은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고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저는 그렇다고 치고 그냥 그러한 가족관계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성인들이 가져야 할 인식은 무엇일까? 피해자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 우리 문명사회에,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홍익인간, 제세이와 면면이 유구하게 흐르는 인간 중심의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우리 한민족 전체의 공통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것에 기초를 한다면 올림픽 금메달 또 세계 부자 순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느냐, 우리 곁에 있는 피해자 곁에 함께 있어주느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태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도 피해자 옆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네 탓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학교 폭력은 전적으로 100% 가해자 책임이라는 것, 이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와 함께 연결되는 이야기이죠. 역시 제가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따돌림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대요. 교장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보고 와서 한번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30명이 한 방이었는데요. 물어봤죠,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반에 짱 있어요? 짱? 그랬더니 네! 누구예요? 이름을 막 얘기해요. 알았어요. 그럼 혹시 짱 다음에 두 번째로 힘센 친구 있어요? 네! 누구 얘기해요. 세 번째부터는 막 이름이 달라져요. 서로 생각하는 세 번째 넘버 3가 좀 다른 거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다른 방향으로 가볼까요? 그럼 30번째, 30번째도 있을까요? 그때는 좀 소리가 작아져. 네. 다 알고 있는 거죠. 누가 30번째인지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에 따돌림 알죠? 왕따 알죠? 왕따. 네. 왕따가 있나요? 답을 안 해요. 만약에 왕따가 있다면 누가 따돌림을 당할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30번이요. 그렇죠? 바로 나오죠. 그건 너무 쉬운 거니까.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만약에 30번이 전학을 가면 따돌림 없어지나요? 아니요. 누가 당합니까? 29번이요. 너무 쉬운 답이잖아요. 그렇군요. 29번이 전학을 가면요? 28번이요. 28번이 전학을 가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답을 안 해요. 왜일까요? 각자 자기 번호를 떠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넘버 1, 2, 3는 명확해요. 누군지 명확해요. 그 다음에 30번, 29번, 28번도 이렇게 보여요. 그 중간에는 다들 내가 15번인가, 16번인가, 14번인가 그 정도 될 건데, 그렇죠? 근데 따돌림은 남의 일로 생각했거든요. 나는
짱도 아니니까 가해자도 아니에요. 30번도 아니니까 난 피해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둘, 내 밑에 있는 친구들이 없어져요. 28번, 27번, 26번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쫑해져요, 아이들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따돌림은 누구 책임인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짱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었죠. 자기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결국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피해자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결국 어디에서든 그 집단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혹은 가장 소수자가 타겟이 된다는 것.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피해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스템, 누구든지 약한 사람이 프랜시스 스페이토처럼 누구든지 약한 사람이 찍혀나가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다음번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다 해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입니다. 그 초등학생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피해 부모님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판례가 만들어졌죠. 학교폭력 발생을 해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서울고법은 가해 학생의 부모 그리고 교육청, 학교 모두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보호자여야 하고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그렇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우리 법원의 태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가해 학생들은 왜 가해를 하게 될까? 앞서 제가 영웅 이야기, 슈퍼히어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정당성, 내가 하는 폭력은 정당해, 이유가 있어, 피해자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이런 옷차림이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가 저러니까, 이런 어떤 명분을 들이대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속 깊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유가 아니란 것. 사실은 원인은 자기 내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감추죠. 그 원인은 욕구의 좌절 혹은 욕구의 불만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좌절된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죠.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부모나 또는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애정과 관심을 받았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고의로 일부러 아프게 하고 때리고 폭행을 저지르고 그러기 위한 명분을 찾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게 돼요. 결국은 가해자의 내면의 욕구의 좌절과 불만이 원인인 것이고요. 그러한 원인을 만들어낸 건 당연히 부모님이죠. 전적으로 저는 학교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의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대로 너무 자녀에게 오냐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우리 아이가 공주지 왕자지 이렇게 해주는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그들이 겪어야 할 자기에 대한 객관화, 남에 대한 배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가해자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처벌과 응징만이 답은 아닌 거죠. 아직은 어리니까, 아직은 인격이 다 성숙하지 않았고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폭력 대책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너무 공식화되었다는 거죠. 그럼 가해 학생이 진정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다시 화해하고 우정을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스템이 박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생기부에 표기가 되고 그게 결국 나중에 대입에도 영향을 미쳐지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부모님이 생기부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죠. 모든 인맥 다 동원하고 변호사 동원하고 그러면서 학교가 법정이 되어버리고 법적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 가해 학생이 그런 폭력을 저질렀는지, 왜 친구에게 그런 가혹한 행동을 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교육과 필요하다면 치료와 환경의 개선과 이런 노력들을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러한 교육 차원에서 혹은 인간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된 주변에 있는 아이들 모두를 생각하는 그러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교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 제가 한 30여 년 동안 겪고 연구하고 얻은 결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무줄 당기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무줄 한번 당겨들 보셨을 겁니다. 고무줄을 길게 당기면 아주 길게 계속 당기면 어디선가 끊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끊어지는 곳은 아무 곳이나 랜덤하게일까요? 아니죠. 이미 약해져 있는 부분, 상처가 나 있는 부분, 그렇죠? 그쪽이 툭 하고 끊어지게 되어 있죠. 그럼 고무줄을 당기는 것은 뭐냐?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는 뭐 갈등이 심해지고 다양한 환경적 문제겠죠. 그럼 그 고무줄이 당겨지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가요. 그럼 부모님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그게 아이들에게 전가가 되고 그렇게 가정에서 높아진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들 학교 오면 그걸 다른 아이에게 전가시키고 뭐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런 고무줄을 당기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지만 끊어지는 부분, 결국은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가장 약한 부분이란 거죠. 상처 입은 아이들, 자신에게 가해진 스트레스를 견뎌낼 힘이 없는 아이들, 그걸 결국 남에게 폭력으로 쏟아내야만 하는 아이들, 그 약한 아이들,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 대한 개선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헐시라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 그리고 범죄학자가 제시한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4가지. 이게 다 갖춰지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우선 전제는 뭐냐? 누구라도 그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누구라도 고무줄 당겼을 때 끊어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친구를 때리지 않는,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 멋지고 훌륭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참아내는 것일까? 폭력의 유혹을 어떻게 견디는 것일까? 바로 이 4가지 중에 하나 이상이 확실하게 작용할 때, 그죠? 애착, 전념, 신념, 참여. 애착이란 것은 의미 있는 타인,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조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사랑해 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나는 널 믿어? 나 네가 착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랑과 우정을 베풀어줄 멋진 친구란 걸 알아? 그러한 나를 믿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누군가 있다는 것, 애착의 끈이 강하게 있다는 것은 그가 욕구, 불만, 좌절로 인해서 스트레스, 분노를 터뜨리려고 할 때도 탁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돼주는 거죠. 내가 과연 이런 부끄럽고 나쁜 학교폭력을 저지른다면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그분은 얼마나 실망할까.
그분이 얼마나 나 때문에 부끄러워지고 힘들어질까를 생각하면서 참는 거죠. 두 번째, 전념이란 것은 내가 그야말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할 대상이 있는 친구들은 학교폭력 할 겨를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부겠지만 꼭 모두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것이 운동이건 뭐 무엇이건 간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각자가 전념할 대상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제한된 대상만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죠. 요즘 우리가 하는 큰일 났어라는 이야기 시리즈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 꿈이 없던 아이가 너무 많다고 큰일 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꿈이 있는데 뭐냐? 공무원이요? 회사원이요? 이런 얘기에서 큰일 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우리 부모가 만들어준 거죠. 꿈이란 것이 가져야 할 그런 뭐 좀 이상, 그렇죠? 드림에 해당되는 이거 아이들이 꿈꾸지 못하게 되는 그건 결국은 각자가 그냥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건 성공하건 어떻건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걸 하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막는 거죠. 야, 그거 쓸모없어. 넌 안 돼. 그거 하지 말고 공무원 될 수 있는 학원 가고 영어 수학 공부하고. 그럼 아이들 전념하겠어요? 가서 엎드려 자고 심심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다른 아이 때리고 누군가 타겟 삼아서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전념할 대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줄반장이든 청소반장이든 내 역할이 있어. 내 자리가 있어. 근데 전혀 그런 자리가 없는 아이들이 요새 너무 많아져. 신념은 내면에서 형성되는 거죠. 나는 결코 남을 때리지 않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아.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나는 표창원이니까. 나는 강감찬이니까. 나는 김지수니까. 나 김지수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아. 자기 정체성. 이걸 신념으로 키워내는 거죠.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매체를 통해서 형성해야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제대로 갖춰줘도 학교폭력 문제 상당히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질 자유, 상처 입을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돼, 우리 귀한 아기 넘어지려고 하는데 잡고 왜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또 배우고 스스로가 개선의 힘을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개입이 너무 많으세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에서 부모님이 전화하고 요새 일어나는 일들 그렇죠? 선생님들이 막 결국 견디지 못하고 서희초나 의정부나 대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결국 스스로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하시는 요구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꼭 그것만은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부모님들이 참아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그렇다고 무관심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지켜봐 주시고 조마조마한 마음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개입해야 될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어떤 집단적인 노력을 부모님들끼리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관자가 되지 않고 지혜를 짜내서 함께 연대해서 가해 학생에게 너 그러지 마. 우리 모두가 피해자랑 함께 할 거야. 어떡할래? 너 혼자 그렇게 해서 나쁜 가해자로 계속 남아있을 거야? 아니면 우리랑 같이 놀래?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워낙에 소장님 명강연 하신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명강을 해주신 표창원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학생들 전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나머지는 부모님과 함께, 저희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이런 4가지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충청남도 교육청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